자, 안녕하세요. 피해자 강의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흉기 사용과 범죄 피해 결과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흉기 사용이 범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하나예요. 자, 흉기가 과연 피해를 만드는가 아니면 범죄자의 의도가 더 중요한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합니다. 자, 흉기 자체의 중요성, 도구성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흉기 자체가 피해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도구성의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칼이나 망치나 총. 네. 이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피해 수준을 바꿔버리는 요소죠. 네. 같은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때리는 것과 칼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흉기의 종류와 같은 물리적 조건이 피해 양상과 정도를 결정한다. 흉기는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피해를 키운다. 즉,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이 특히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충동적 살인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순간 감정이 폭발하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원래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 보다는 흉기가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흉기의 존재 자체가 폭력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 사건에서 사용되는 흉기의 종류와 같은 가시적인 물리력의 차이가 피해 양상과 정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고, 흉기는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범죄 피해 크기를 결정지으며, 흉기의 종류가 피해 양상과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흉기의 사용과 종류가 피해 크기를 결정한다는 흉기 도구성에 대한 설명은 충동적인 살인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처음부터 살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게 설명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범의 의도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흉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범죄는 결과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범죄자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흉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흉기는 단순한 도구일 뿐 그 선택 자체가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하려고 할 수도 있고, 겁을 주려고 들 수도 있고, 방어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즉, 흉기 자체가 피해를 만든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직접 사용 대 간접 사용입니다. 직접 사용은 실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 사용은 위협이나 소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위협만 했다면 실제 신체 피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흉기 소지는 피해 증가는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결과의 발생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의도가 존재해야 된다. 흉기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련해서 선택된 결과다. 예. 흉기 또는 총기가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신체적 피해를 크게 할 수는 있으나 흉기의 소지 또는 위협이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 크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흉기를 직접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과 단순히 소지해서 위협하는 간접 사용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흉기의 다양한 효과, 공격 상황에서 이제 흉기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격을 쉽게 만든다. 흉기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체격이 작아도 더 강한 공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을 촉발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으면 공격 행동 자체가 더 쉽게 시작됩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들고 있으니까 써보자, 쓰자, 이런 흐름이 생깁니다. 세 번째, 공격을 또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흉기가 항상 공격을 증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총을 들고 있으면 오히려 공격을 포기하기도 하죠. 즉, 흉기는 공격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물리적 공격 없이도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흉기는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공격 없이도 상대를 복종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 사건 같은 데서 이게 협박 상황이 되죠. 그래서 때리지 않아도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입장을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흉기의 도구성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자면, 흉기가 피해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동적 범죄 설명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효과적인 그런 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범행 의도 같은 범행 의도를 강조하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범죄, 강도 범죄 같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범죄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구성 효과로 설명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도나 성범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범행 의도 로 이제 설명이 된다,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설명을 한다면, 같은 흉기라도 공격 목적이면 피해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목적이면 피해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범행 의도, 펠슨과 메스너의 연구를 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사람은 살인을 하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펠슨과 메스너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살인 의도는 항상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의 실현 및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 살인을 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 나를 모욕했다. 즉, 살인이라는 것은 감정에다가 정체성의 문제로 발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범죄자는 또 실질적인 이익을 이유로 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나 보험금 같은 거, 아니면은 경쟁 세력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애관계, 애정관계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상대를 살해하는 등 애정관계 문제 때문에 살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비교적인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용 회피, 자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비용 회피를 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할 것 같다. 아니면 보복이 두렵다.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제거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처벌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제 살인을 하는 거죠.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증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인은 자기 보호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을 마무리를 해보면, 이제 흉기는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다. 도구성 효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도일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의도일 수도 있다. 흉기는 공격뿐만 아니라 억제, 통제 기능도 가진다. 살인은 다양한 심리적, 전략적 이유로 발생한다. 네. 자, 흉기가 없었다면 그 범죄는 발생했을까? 아니면 다른 시위 방식으로라도 발생했을까? 이게 하나의 생각해 볼 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를 보시자면, 자, 피해자 촉발은 피해자가 먼저 범죄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힘을 발생함으로써 살인사건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촉진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죠. 피해자 촉발에서 는 이제 흉기의 사용이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며 피해자가 먼저 치명적인 흉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살인사건의 4분의 1 정도는 피해자 촉발에 의한 것입니다. 폭력의 위계라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진전되어 폭력의 행사,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위협 상황이 항상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며 공격이 발생한다고 해도 항상 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은 6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 최종적인 피해자가 특정 행동을 취한다. 두 번째, 가해자가 이런 행동을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가해자는 손상된 체면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개시한다. 네 번째, 문제 상황에 직면한 피해자는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다섯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리적인 폭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짧고 정확하다. 여섯 번째,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가해자는 도망가거나 구경꾼들에 의해 붙잡힌다. 자,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의 인식이며 체면 유지와 전략적 이유가 공격 행동의 주요 원인이다. 네. 생스탁과 리앙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3가지 모형이 있는데 단순 피해자 모형, 피해자 유발 모형, 갈등 모형 이러한 3가지 유형은 폭력범죄 유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흉기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데 여기는 범죄 사건에서 사용되는 흉기의 종류와 같은 가시적인 물리력의 차이가 피해 양상과 정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흉기는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범죄 피해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흉기의 종류가 피해 양상과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자, 범행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흉기 사용을 선택하는 것도 범죄자의 범행 의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 의도이다. 흉기는 그 자체로 범죄 피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결합해야 범죄 피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흉기의 사용은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조와 수능을 이끌어내면서 신체적 피해를 경우에 따라서는 줄이기도 합니다. 네. 폭력 행동은 단순히 우발적 충동적 행위로만 볼 수 없으며 의도적 행위의 하나이며 구체적인 폭력의 사용은 영향력 행사나 통제하려는 의도 또한 목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4강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서 피해자 5강 내용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해자의 역할, 책임, 그리고 피해자 비난 내용으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범죄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단순히 이제 피해자인가 아니면 범죄 발생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범죄학은 이제
가해자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가, 예, 어떤 심리 상태였는가, 이런 것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후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역할을 빼고는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해자 촉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적 전이 이론 아니면 일상활동 이론, 이런 이론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범죄는 가해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단순히 당한 사람이 아니라 범죄 상황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피해자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이제 그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범죄 발생 과정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예. 그래서 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나중에 피해자 비난, victim blaming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설명은 정당화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발생하는가를 분석하는 것과, 그래서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 유형 분류 개념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자 유형 분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형은 보통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가해자의 책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범죄 예방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이제 그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예방 정책을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행동, 반응, 상황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발생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양자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단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헨티, 이 사람 우리 전반부에서 많이 봤죠? 네, 이 사람의 이론, 기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범죄의 이중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자는 가해자 플러스 피해자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 이건 현실에서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역설인데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본 헨티의 분류는 이제 심리학적, 사회학적, 생물학적 요인을 기초로 하고요. 일반적 피해자 집단, 심리학적 피해자 집단, 활성화된 피해자,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본 헨티는 이제 가장 피해자가 되기 쉬운 집단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 피해자 집단입니다.
이제 아동, 신체적으로 약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격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생 중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인정된 허약함의 또 다른 형태로 많은 법률이 약자, 여성, 강자, 남성의 법적 의제를 구체화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령층, 이제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죠. 우리나라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이 많아요. 예. 이렇게 사회복지제도가 그렇게 잘 구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지가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노령층 하면 축적된 부와 경제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서구 기준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이상자, 현실 판단 능력 저하, 정신 박약, 정신 이상,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은 피해자의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 소수자, 우둔환자,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겠죠.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합니다. 네, 이제 이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겠죠.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생존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무력감, 그쵸? 소셜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언어적으로도 좀 미숙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둔환자라고 표현한 게 좀 그런데요. 그래도 언어적으로 아무래도 미숙하다 보면은 좀 그쵸. 이렇게 머리가 스마트하게 돌아가긴 좀 어렵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면은 사기꾼의 쉬운 먹잇감이 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이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취약성입니다. 취약성. 네. 그래서 범죄자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취약한 집단입니다. 이제 심리적 유형입니다. 자, 의기소침자. 이들은 자기 보호 본능의 불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본능이 없다면 개인은 위험 등으로부터 쉽게 압도당할 것이고요. 탐욕자. 굉장히 이 사람들은 사기범죄 같은 거. 네. 과도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익을 향한 과도한 욕망은 지적 능력, 경제 경험, 내부 장애 등을 무시합니다. 쉽게 돈을 내주어진다라는 거죠.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면은 원금을 맡기면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하면 쉽게 원금을 맡긴다든지 이런 그 사기범죄 같은 거 쉽게 홀라당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호색한 특정 욕망에 잘 넘어가서 범죄 노출이 증가가 됩니다. 네. 외로움, 알코올, 특정 국면 등이 이러한 피해 유형의 가속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톨이 내지 실연자, 외로운 사람들, 관계 욕구가 더 강해요. 그래서 범죄자가 쉽게 접근이 용이합니다. 외로움이나 실연은 정신 기능 약화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범죄자의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대자, 학대를 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틱한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다가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나중에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립된 사람들은 도움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고립자, 면제자, 투사. 그래서 고립된 피해자는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피해자로서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정 성향, 연령, 알코올, 자기신뢰,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이 기폭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이렇게 막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헨티의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어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